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 공포감이 가중되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못 내린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금리 내려, 파월 못 내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취하는데 파월은 굉장히 의연하게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규명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했던 그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고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제가 해석을 먼저 하려고 너무 빨리 갔네요. 내가 즉각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다가 이렇게 판넬 들고 상호관세 부과하고 주가 대대적으로 조정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감이 막 드니까 그제서 즉각 이게 즉각인가요? 그제서 SNS를 통해 요구를 합니다. 즉각 요구는 아닌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한 두 달 만에 요구입니다. 그죠? 요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이 퍼펙트한 기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아주 완벽한 시점이다. 지금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늦다. 근데 이번에는 그 늦다라는 이미지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미지를 바꿔라. 에너지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지. 시중금리도 떨어지고 있지. 물가 상승률도 다운 떨어지고 있지. 심지어 계란 가격마저 69% 떨어지고 있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지. 최근 두 달 동안 괜찮지. 지금 미국이 승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금리 인하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 말 중요하죠? 대문자로 썼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Stop playing politics. 정치질 그만해라 이거예요. 정치질 그만하라. 이렇게 압박을 취합니다. 압박을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방금 이 글 속에서 담겨 있는 그게 팩트일까?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정 부분 팩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근데 그 관세 전쟁의 여파, 그러니까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하기로 발표하고 중국도 맞대응하기로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별로 이 상호 관세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진단을 해보면 GDP에 대한 충격이 베트남 같은 경우 가장 큰 폭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태국도 마찬가지.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 경기도 역시 둔화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운 물동량이 줄겠다. 교역량이 감소하겠다. GDP 대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겠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이렇게 점증적으로 줄어들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 둔화죠. 이 경기 둔화는 특히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콜드워, 냉전 시대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여러 블록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 이런 동맹국 대 다른 동맹국끼리 이런 블록 간에는 교역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IMF가 진단한 것처럼 역시 관세 전쟁의 기간에는 관세를
상호 관세든 보복 관세든 서로 간에 매긴 나라들끼리 교육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물 자원 조달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의 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특히 경기 둔화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될 여지가 많다.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도 있고 하방 압력을 줄 요인도 있지만,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경기 둔화 압력은 확실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다 보니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다 보니,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가 이렇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3월 1일 당시, 4월 1일 당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레벨 다운 됐어요. 생각보다 더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시중금리도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반응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그리고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버지니아주에서 그 컨퍼런스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렸는데 제가 이거 한 30여 분 되는데 다 봤습니다. 보고 여기서의 메시지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대 이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입장을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율 인상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폭의 인상폭이었다. 그거는 뭐 따질 여지가 없다.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호관세는 고물가와 저성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고물가적인 압력, 저성장적인 압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경로 변경은 그걸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불과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제롬 파월의 입장은 3월 FMC 회의 기자회견 때,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연설을 했을 때 남겼던 주된 메시지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판단하기에 이르르다. 판단할 수가 없다. 관세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지금 규명하기 어렵다. 관세의 경우 지속기간이나 수준이나 범위 등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정책이 나름 명확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명확해진 정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물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제는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관세 전쟁의 성향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 이 관세 전쟁으로 물가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를 많이 둔화시킬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꿨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라고 가정할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까요? 인상할까요? 무엇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고, 경기 침체, 경기 둔하면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할 텐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맞물릴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정말 수차례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정말 한 10번 이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토록 내가 존경하는 역대 연준 의장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연준 의장 그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걸 잡았죠. 21%까지 관세율을 금리를 끌어올려가면서 물가 안정을 시도했죠. 그때가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영향인데 뭐부터 잡는 거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맞물릴 때는,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이 맞물릴 때는 폴 볼커죠. 폴 볼커 의장이 그때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뭐 했어요? 물가부터 잡았어요. 물가부터 잡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더 침체되더라도 감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면서 물가부터 잡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21%까지 그때 올렸다가 물가 잡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는 걸 보고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죠. 그래야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시 파월도 폴 볼커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요인지 금리 인하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이런 노골적인 압력에 대해서 파월은 굉장히 의연하게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익남 185화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라. 금리 인하를 하라. 그리고 그만 금리를 인하해라. 파월은 파월 임기를 중단하겠다. 제가 말을 바꿔 얘기했네요. 파월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파월 임기를 중단하겠다. 라는 식으로 맞불을 짚었는데 이때 이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정말 트럼프가 파월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 수 있을지, 혹은 그 밖에 다른 한 5가지 정도의 움직임은 가져갈 수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입법부를 통해서 연준 법을 개정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소개했죠. 여기서 이 영상에서. 그러나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해요.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누가 조성해요? 트럼프가 조성해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물가를 잡으면 그러면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죠. 파월은 그만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대체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제 오피셜 클럽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프라인 특강을 가졌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를 몇 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면서 오피셜 클럽에게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측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사 때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물가 내리겠다. 물가 잡겠다. 근데 이 취임사 때 물가 잡겠다라는 것은 물가 잡으면 금리도 잡겠다는 거. 물가 잡고 금리 잡겠다는 거. 물가 잡고 금리 잡았을 때 중간선거 되는 거예요. 역시 바이든은 물가 못 잡고 바이든은 금리 못 잡았는데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오니 물가도 잡고 금리도 잡는구나. 이 고물가 고금리에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한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취임사 때도 물가 반드시 잡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의도예요. 근데 트럼프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이미
실수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이코노믹 트랜지션의 피어리어드다. 지금은 경제적인 전환기다. 우리 백악관은 말이야. 리세션,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겠다.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 경기 침체 와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 가장 명확한 만화입니다. 파월, 금리 내려. 근데 파월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우린 뭐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뭐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뭐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망가뜨려 줄게. 관세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의도된 경기 침체, 유인된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 만화를 조금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필립스 커브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의 개념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역의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이 역의 관계라는 얘기는 자, A 지점에 있을 때는 물가가 높은 거예요. 그죠? 실업률은 낮은 거예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물가는 잡혔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어쩌면 룰아웃 해야 돼요. 룰아웃.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게 뭐야 다른 말로 물가를 잡으려거든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경제전망서의 이 표현을 용인된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라고 표현했었죠. 굳이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 내일 중간고사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밤새워 공부하는 겁니다. 밤새워 공부하면 성적을 잡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잡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성적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가 피곤해질지 몰라요. 그 피곤해지는 것은 룰아웃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피곤하지도 않으면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년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해 가면서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은 금리를 인상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좀 위축시켜서 그게 위축시킨다는 게 뭐예요?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다만 둔화시키지만 경제 위기까지는 내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가면서 결국 경기를 둔화시키고 침체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식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경기 침체는 막대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그냥 감당 가능할 만큼 이 정도면 뭐 미국 경제 괜찮아. 그래도 물가도 잡았고 고금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 내려온 다음에 경기 부양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의도는 바로 필립스 커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고 내려갈 어,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번 일기를 경험했잖아요. 그 일기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2018년부터 관세 전쟁 취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준으로 언더로 떨어졌단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당시 중국 물가 상승률도 역시 3.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역시 18, 19, 20년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계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었거든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던 게 19년입니다. 이때 디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우려가 집중됐었던 기간인 거야.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도 반드시 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오히려 미국의 물가는 일부 자극할지 모르지만 물가가 자극된다 한들
그 높아진 자동차 가격을 감당해 가면서 그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자동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관세가 안 매겨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사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욱이나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 멈춰야겠네. 그럼 생산을 줄여야겠네. 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생산이 둔화되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품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레벨 다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물가가 자극될진 몰라도 26% 세계 GDP의 26%에 해당하는 미국 물가는 자극될지 몰라도 74%에 달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는 오히려 해양 안정화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물량을 더 값싸게 박앤세일해서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았을 때 천연가스 안 쓰겠다.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헐값에 천연가스 원유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리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으니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관세가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둔화시키는 압력도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됩니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판단을 가장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기한다면 초반에는 물가를 자극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물가가 자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말 중국이 히토류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부품을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를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하는 요인도 있겠죠. 정말 많은 요인들이 교차합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것만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 압력 주는 요인도 있고 하방 압력 주는 요인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공지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이상으로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경제 하숙집 같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글이나 동영상이나 목소리로 정보를 주고받고 특히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또 매월 한 차례씩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법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뎁스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조인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상단에 고정 댓글로 제가 안내를 해 놓았으니까 꼭 찾아와서 클릭해 봐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프린스 1호점 OST를 부른 타루라는 가수가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4월 12일 날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 타루라는 가수가 유일하게 자기 노래만 작사 작곡하다가 아, 인생 처음으로 노래를 작곡한 노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거든요. 바로 그게 겨울꽃입니다. 유튜브에는 겨울꽃 김광석 이렇게 검색하면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이 노래를 작곡해 주셨고 제가 작사를 했는데 제가 이 공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을 할 겁니다. 게스트로 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한 노래만 부를 겁니다. 참고로 이 겨울꽃을 안 들으신 분께 공지를 해드린다면 여기서 겨울은 경제적 어려움, 지금 어려운 경제를 뜻하고 이 어려운 경제에서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다 이날에 그러면 이 공지된 고정 댓글을 찾아가셔서 어, 뭐 데이트를 즐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천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